저예요. 그 집에서 일했던 신 씨입니다. 제가 이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신 씨라고 부르셨잖아요. 정말 신씨야? 그때 우리 식모살이 했던 그 신씨. 맞네, 신씨. 아유, 이게 어쩐 일이래.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 조그마한 식당 차렸나 보지. 먹고 살 만한가? 네, 사모님. 그때 제가 돌보던 아기가 바로 지금 여기 제 아들이네요. 은서 아가씨 참 잘 컸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집이 좀 어려워져서 고생은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어. 그런데 말이야. 이 결혼은 안 되겠다. 그치? 네. 저도 어차피 결혼 안 시키려고 나간 자리였지만 막상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니, 수준이 맞아야지. 어디 식모아들하고 우리가 혼사를 맺나? 아무리 우리 형편이 기울었어도 이건 아니잖아. 지금도 뭐 작은 식당 하나 한다면서 우리 딸 결혼할 때 집 전세금이라도 대줄 거야? 우리 딸을 내가 얼마나 예쁘게 키웠는데 못해도 서울의 아파트 작은 평수라도 전세금은 해오는 남자를 만나야 돼. 은서야, 너 잘 살 자신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 속은 거야. 내 남친 저 구질구질 못 사는 집안이라고. 우리 집 식모 아들이라고. 얼른 일어나자.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신미자 여사님은 올해로 60대에 접어든 한 여자였습니다. 요즘 들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넋 놓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잠도 쉽게 깨는 편이었고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지만 몸은 하루가 다르게 처지는 것 같았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것이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기운 없는 날이면 신여사님은 거실에 있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어찌 생각하면 하나의 드라마 같기도 했습니다. 신여사님은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신여사님은 어릴 적부터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촌이 이래 그렇듯 학교도 오래 다니지 못했고 집안일을 돕다가 그냥 이웃 동네 비슷한 형편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집안 다 가난했기 때문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농사일과 남의 집 품팔이를 했고 신여사님 역시 소일거리를 받아다 일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남편은 농촌에 있는 것보다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신여사님은 25살에 인근 대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게 되었고 신여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식당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여사님이 취직한 곳은 큰 기차역 부근의 식당이었는데 기차 시간에 쫓기는 손님들이 된장찌개며 한식을 사 먹는 집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밥이 나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하루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듯이 식당에서 일한 지 23년이 되자 신여사님은 어느 정도 요리 비법도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여사님은 그런 비결들을 익혀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면서 시장에 들러 남편에게 근사한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힘들지만 보람찬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었고 항상 자신이 할 몫을 다하며 신여사님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 속 깊은 사람이었죠. 비록 부모님들끼리 마음 맞아 진행한 결혼이었지만 그런 남편은 항상 신여사님의 마음속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식당 일을 하다가
신여사님에게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결국 출산을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품어 태어난 아기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신여사님은 딸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지만 남편은 아들이 더 갖고 싶었다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신여사님의 가족은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신여사님은 집에서 아기만 키웠습니다. 친정과 시댁이 모두 멀리 있어 애를 맡기기가 쉽지 않았고 신여사님이 오롯이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당연히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늘어가는 한숨과 함께 신여사님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뭐 도움이라도 돼. 애나 잘 챙겨. 전에는 없던 큰 소리로 남편이 말하자 신여사님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남편이 말을 하지 않으니 답답해도 그저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많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사님은 혼자 갓난쟁이를 안고 아기와 외롭게 집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저녁 7시면 꼬박꼬박 들어오던 남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10시, 11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고주망태가 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가세는 더 기울기 시작했고 빛독 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신여사님은 아기 먹을 반찬 말고는 고기는 절대로 사지 않았고 콩나물에 간장을 찍어 밥을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옷은 계절마다 단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디서 술 살 돈은 있는지 매일 술에 절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신여사님은 아기를 재워두고 골목 어귀로 나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남편을 기다린 지 1시간쯤 지났을까. 골목 끝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힘내. 그 여자가 짜증나게 해도 나 생각하면서 꼭 참아. 진짜. 말도 꺼내지 마. 내가 곧 정리할 거니까 기다려. 그래. 이제 꼴 보기 싫은 여편네하고 애새끼만 치워버리면 되겠네. 아휴. 하루 종일 빽빽 울어대는데 진짜 미치겠다니까. 나 닮은 구석도 하나도 안 보이고 얼른 꼬투리 잡아서 쫓아낼게. 응. 나만 믿어. 한번 안아보자. 신여사님의 남편과 어떤 여자는 골목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사님은 너무 당황해 숨어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신여사님의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해서 좋아했던 남편이었는데 다른 여자 앞에선 저렇게 말을 많이 하다니, 먼저 스킨십 하자고도 하다니. 도대체 남편이 신여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게 맞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신여사님은 그 골목에서 한참 서서 멍하니 있다가 일단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신여사님은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애 놔두고 어디 다녀왔어?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당신 왔네. 애기가 자서 슈퍼에 잠깐 두부 사러 갔어요. 신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 저녁 먹고 왔어. 피곤해서 잘게. 애 깨서 울면 나가서 재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여사님은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호탕하게 웃고 잘도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사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신여사님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신여사님이 조금 더 살갑게 굴고 애정 표현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밤새 신여사님은 누워 울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 바람이라면 그냥 참아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다면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줄지도 모르겠고 신여사님이 먹고 살 수단이 딱히 없었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 막막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아득한 낭떠러지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은 신여사님은 남편의 바람을 알면서도 모른 척 그 여자가 떠나가기를 바라며 남편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아기에게만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모든 것을 흐려지게 해줄 것이야 신여사님은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한 번 멀어지니 다시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신여사님은 대화 없이 그저 남처럼 지냈고 신여사님 역시 남편에게 살갑게 말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여겨졌고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고 신여사님은 더 이상 남편의 저녁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그 여자와 술을 마시고 맛있는 걸 먹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나왔어.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신여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 난 일찍 오면 안 되나? 이놈의 집구석 도대체 반기는 사람이 있어야지.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미안해요. 신여사님은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온 것을 보고 주방 정리를 하고 아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팡 소리를 내며 크게 열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신여사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아비가 왔는데 밥도 내놓지 않고 어디로 기어들어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식사 안 하셨어요? 저는 항상 먹고 오신이 먹은 줄 알고. 어디서 말대꾸야? 남편은 식탁 의자를 들어 신여사님과 아기를 향해 던졌습니다. 신여사님은 아기를 황급히 감싸 안다가 다리에 의자가 부딪혀 피가 철철 났습니다. 아기는 자려다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아가, 울지 마, 아가. 신여사님이 아기를 달래려 했습니다. 애새끼 데리고 꺼져!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신여사님이 울먹이며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신여사님과 울고 있는 아기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맨몸으로 쫓아내고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비 오는 저녁 신여사님은 비를 맞으며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다리는 마비된 것처럼 아팠고 꼼짝도 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여사님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신여사님은 근처 성당의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신여사님을 발견한 이웃이 성당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신여사님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여서 신부님께서 신여사님을 알아보고 며칠 묵으며 갈 곳을 찾으라며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당 사람들은 신여사님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여사님은 며칠 동안 성당에 머물며 아기를 돌보고 성당에 허드레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그 여자를 집에 들이고 신여사님의 짐과 아기의 짐은 바깥으로 내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성당 사람들은 신여사님에게 무슨 일을 또 당할지 모르니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중에 법적으로만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여사님은 아이를 아버지 없이 키우는 것이 두렵고 싫었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이 떠올라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신여사님은 그 끔찍한 집과 남편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자 신여사님은 시골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자신이
꼭 데리러 올 테니 1년간만 아기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올게. 아이 좀 맡아줘. 내가 생활비까지 다 줄게. 신여사님은 눈물의 이별을 하고 서울로 돌아와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학력도 짧고 기술도 없었지만 신여사님이 자신 있는 것은 요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음식을 해도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잠시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여사님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곳에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 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가정부 자리를 많이 구한다고 하며 가정부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신여사님은 일은 힘들어도 좋으니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 일하면서 돈을 모아 아기와 살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떨어진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아기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신여사님은 아기의 100일 사진을 지갑에 넣어 수시로 보았습니다. 100일 사진을 찍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정말 찍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여사님은 매일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신여사님은 아기에게 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어서 그 말만 되뇌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 아기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신여사님은 아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인력소개소에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신여사님에게 입주 가정부 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신여사님이 가정부로 일하게 된 첫 집은 대학 교수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고 그림 같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정원수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자 교수님의 취미는 수석 모으기여서 희귀한 돌들도 많았습니다. 그 집에는 신여사님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여사님은 집사님이라 부르던 책임자에게 가정부 일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건을 개는 방법부터 음식을 할 때 기본 양념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신여사님은 온갖 살림 요령과 청소 요령을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1년을 그 집에서 꼬박 일하니 돈도 제법 모이고 일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인 부부는 고향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신여사님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신여사님이 세탁소에 맡길 블라우스를 가지러 갔는데 사모님이 신여사님을 불렀습니다. 저기 미스신이라 했나요? 네. 성은 신가가 맞습니다. 미스가 아니네요. 결혼하셨어요? 네. 돌쟁이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 아기는 어디 있어요? 사모님은 놀라며 신여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신여사님은 남편과 헤어진 이야기,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봐주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1년 후 함께 살 집을 구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마음 아파하며 신여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사모님은 명절이며 기념일마다 신여사님에게 예쁜 아기 내복을 한 벌씩 사다 주며 고향에 내려가 아기에게 꼭 입히라고 했습니다. 신여사님은 첫 직장이었던 그 집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여사님은 일하는 것이 고되었지만 주인의 칭찬과 넉넉한 보너스를 받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인은 신여사님에게 살갑게 대해 주었고 그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여유가 있으며 인품이 좋다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일하고 드디어 신여사님은 아기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수리가 되어 깨끗했고 대로변에 있어서
치안도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신여사님은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마침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던 동생과 함께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기는 신여사님이 함께하지 못한 사이에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있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이제 아기는 제법 옹알이도 많이 하고 엄마와 맘마 같은 말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예쁜 내 아이만은 꼭 지켜내겠다고 신여사님은 이사 간 첫날 밤 아기를 안고 울며 다짐했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위해 신여사님은 인력센터를 찾았습니다. 인력센터에서는 신여사님이 입주 가정부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며 이번에도 입주 가정부로 일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신여사님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있어 출퇴근할 수 있는 가정부 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반나절 정도 일할 수 있는 가정부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동생이 저녁에 나가는 일을 구해 동생과 교대로 아기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기를 봐주는 대신 신여사님은 월세나 생활비 부담을 동생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여사님이 이사 간 동네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경계로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신여사님은 언덕 위 달동네에 살고 있었고 일하러 가야 할 집은 언덕 아래 부촌 중에서도 가장 큰 집이라고 했습니다. 소개해준 사무소에서는 그 집에 사람이 몇 번이나 갈려 나갔다며 사모님이 꽤 까다로우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여사님이 일하게 된 집은 사업을 하는 집이었는데 사장님은 출장이 잦아 거의 집에 없었고 사모님은 매우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부터 집안일 전반에 걸쳐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 신여사님을 가르쳤습니다. 신여사님은 이전 집의 사모님이 배려심 많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집에서 일하면서 더 잘 깨달았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면 먼저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사모님이 8시에 아침을 드시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더 일찍 드셨다면 신여사님이 더 일찍 출근해야 했을 테니까요. 사모님은 자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끊임없이 신여사님에게 지시를 내리며 사람을 부려먹었습니다. 하나하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모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신여사님의 아들보다 1살 어린 두 돌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은서라는 이름의 그 아이에 대해서도 사모님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아줌마가 따로 있었고 그 아줌마가 하루 종일 아이를 보았습니다. 사모님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을 때도 많았고 시간이 나면 쇼핑이나 간담회에 나가 산더미 같은 쇼핑백을 들고 돌아와서 산 물건들을 풀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신여사님에게 창고에 있는 옷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신씨, 이거 너 가져. 사모님은 신여사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계속 신씨라고 불렀습니다. 예, 아닙니다. 사모님, 왜 입던 걸 주시나요? 그래도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고 꽤 비싼 거야. 몇 번 안 입었어. 아, 아닙니다. 제가 이런 화려한 원피스 입고 갈 곳이 어디 있겠나요? 난 요새 살이 빠져서 사이즈가 안 맞아. 신씨는 나보다 뚱뚱하니까 딱 맞아서 예쁠 것 같은데 가져가. 그래도 죄송해서. 가져가라면 잔말 말고 가져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토를 달아? 사모님이 강하게 옷을 가져가라고 해서 신여사님은 결국 그 원피스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옷을 입을 일도 없고 신여사님에게 맞지도 않는 옷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신여사님은 그 옷을 입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성당의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 씨, 내가 준 옷 가지고 있지? 출근하자마자 사모님이 대뜸 물었습니다. 신 여사님은 당황해서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갖다 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아, 사모님. 사실은 제가 그 옷을 성당에 기부를 했습니다. 내 옷을 왜 성당에 기부를 해? 그게 저한테 완전히 주신 건 줄 알고 입어봤는데 너무 안 어울려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길래요. 짜증나게 하네. 내가 신씨 너 입으라고 줬지. 딴 데 갖다 주라고 했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다시 갖고 와야지. 그걸 왜 그새 다른 데 갖다 줘? 사모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신 여사님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사모님은 필요 없다고 신 여사님에게 준 것인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니 신 여사님은 그저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그 일로 신 여사님은 사모님에게 찍혀 유령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모님은 아기 돌보는 아주머니를 통해 신 여사님에게 말을 걸었고 신 여사님이 물어봐도 대답조차 하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모님의 갑질에 신 여사님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갑내기 또래가 왜 저렇게 남을 함부로 대하면서 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신 여사님은 월급 받을 날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 여사님은 이제 사모님의 변덕에도 익숙해졌고 제법 얼굴이 두꺼워져서 어지간한 일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 여사님은 그 집에서 도둑 누명을 시도 때도 없이 쓰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당하며 일했습니다. 사장님과 다투기라도 하는 날이면 사모님의 불만을 하루 종일 들어줘야 했고 그럴 때는 사모님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신 여사님은 사모님의 표정을 살피며 혀처럼 부드럽게 사모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새 신 여사님은 그 집에서 사모님의 기분을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신 여사님의 아들은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다른 도시로 좋은 일자리를 구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신 여사님은 아기를 혼자 놔두고 일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 여사님은 다시 친정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가게 월세가 저렴하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 아기를 키우며 장사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신 여사님은 사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못내 아쉬웠는지 몇 번이나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거나 아이만 친정에 맡기고 계속 일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신 여사님이 계속 사양하자 사모님도 결국 단념했습니다. 드디어 일을 그만두는 날, 신 여사님은 사모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부족한 저를 거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응. 그동안 고생했어. 식탁에 신씨네 애기 선물이 있으니 그거 가져가.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모님. 신 여사님은 식탁에 놓인 선물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서 신 여사님은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 옷이 여러 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에서 쉰내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입고 빨지도 않은 옷을 세탁기에서 꺼내 그대로 상자에 담은 것 같았습니다. 신 여사님은 그제야 사모님이 자신을 붙잡았는데 그만두었다고 마지막까지 심통을 부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신 여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터미널에 옷들을 버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모님은 신 여사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밉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신 여사님은 작은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예상외로 가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여사님은 밥을 정성껏 짓고 된장찌개 육수를 내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녀의 된장찌개는 강된장 같기도 하고 일반 된장 같기도 한 묘한 느낌을 주었고 손님들이 이 맛을 좋아했습니다. 가게가 예상보다 잘 되자 외지로 취직했던 동생도 가게 일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주말이면 친정엄마도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신여사님은 고향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녀의 가게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맛집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여러 차례 확장했고 지점도 생겼습니다. 신여사님의 아들이 5살이었던 그 시절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신여사님은 2채의 빌라 건물과 가게 그리고 아파트를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신여사님의 성공을 두고 그녀의 고생을 옆에서 지켜본 동생은 자수성가란 이런 것이라며 그녀를 볼 때마다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신여사님의 아들은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학창 시절 내내 귀티가 흐르며 성장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고 나서 신여사님은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결국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자 신여사님은 아들이 편히 공부하도록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어느 날 25이 된 아들이 신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신여사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는데 무슨 결혼이니? 군대 이미 늦었으니 얼른 가야 하는데. 엄마, 전 이 여자가 너무 좋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혼인신고하고 살림 합친 다음에 군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얘야, 그건 좀 군대 다녀오고 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엄마, 제 여자친구하고 부모님하고 식사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여자친구 집에선 결혼 찬성하신대요. 저 군대 다녀오는 것도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해요. 아들은 신여사님이 나이가 어리다고 반대해도 계속 졸랐습니다. 신여사님은 아들을 너무 세상 물정 모르게 곱게만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 부모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었습니다. 아직 어린 애들이 철없는 소리를 하면 말려야지 부추기고 있다니. 신여사님은 차라리 그 부모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들에게는 다 같이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상견례로 생각하며 신이 나서 준비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동네 일식집으로 장소 정했어요. 만나보면 엄마도 결혼시키고 싶을 거예요. 아들은 신여사님에게 바람을 잡으며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여사님은 아들이 그토록 좋다고 난리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일식집에 도착하자 여자친구와 그 부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윤기 엄마입니다. 신여사님이 인사하자 자리에 앉아 있던 세 사람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 엄마,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기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들은 이미 그쪽 부모를 몇 번 본 모양인지 편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미 신여사님의 아들을 사위로 여기는 듯 살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장모가 대뜸 신여사님의 아들에게 반말을 하며 말했습니다. 윤기야, 오는데 차 막히지 않았어?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신여사님은 아들에게 반말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인 은서는 흰 피부에 동그란 눈을 가진 화려한 미인이었습니다. 은서라는 이름이 어쩐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상대 부모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저는 이 동네가 고향이에요. 서울살이를 잠깐 했었지만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고생스러운 일도 많이 했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된장찌개를 팔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가게로 모실게요.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은서의 엄마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신여사님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지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젊을 때 저 혼자 키우느라 가사 도우미 일도 많이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런 힘든 일도 하셨군요. 네, 서울의 남현동 쪽에서 했었어요. 정말요? 우리도 그 동네 살았었는데 저희가 예전엔 참 잘 살았거든요. 은서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웃는 모습이 신여사님에게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전에 두 번째로 일했던 집의 까탈스러운 사모님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모님이라기엔 옷차림이나 가방이 허름하고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여사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영자 사모님이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예비장모는 놀란 눈빛으로 신여사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신여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그 집에서 일했던 신 씨입니다. 제가 이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신 씨라고 부르셨잖아요. 정말 신씨야? 그때 우리 식모살이 했던 그 신씨. 맞네, 신씨. 갑자기 예비장모는 신여사님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신여사님의 아들과 은서는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이게 어쩐 일이래.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 조그마한 식당 차렸나 보지. 먹고 살만한가? 네, 사모님. 그때 제가 돌보던 아기가 바로 지금 여기 제 아들이네요. 은서 아가씨 참 잘 컸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옛버릇대로 존댓말을 깍듯하게 했습니다. 사모님은 거만하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뭐 집이 좀 어려워져서 고생은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어. 그런데 말이야. 이 결혼은 안 되겠다. 그치? 네, 저도 어차피 결혼 안 시키려고 나간 자리였지만 막상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니, 수준이 맞아야지. 어디 식모아들하고 우리가 혼사를 맺나? 아무리 우리 형편이 기울었어도 이건 아니잖아. 지금도 뭐 작은 식당 하나 한다면서 우리 딸 결혼할 때 집 전세금이라도 대줄 거야? 신여사님은 서울의 아들 앞으로 사둔 강남 아파트가 있었지만 사모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막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딸을 내가 얼마나 예쁘게 키웠는데 못해도 서울의 아파트 작은 평수라도 전세금은 해오는 남자를 만나야 돼. 은서야, 너 잘 살 자신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 속은 거야. 내 남친, 저 구질구질 못 사는 집안이라고. 우리 집 식모 아들이라고. 얼른 일어나자. 신여사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잠실 30평대 아파트요. 그게 제 아들 겁니다. 대출도 없고요. 사모님은 일어나려던 동작을 멈추고 굳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식당 지점이 7개고요. 월 매출이 억대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산도 100억은 좋게 될걸요. 그 조그만 된장찌개 가게가 그렇게 커졌지 뭐예요. 참, 세상 웃기죠. 사모님은 입을 벌린 채 말했습니다. 아, 그 사돈 저기 내가 말실수를 했네요. 아유, 나는 예전에 잠깐 우리 집 일 도와주신 걸로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신여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만두던 날, 여기 은서 아가씨 입고 빨지도 않은 땀 냄새 가득한 옷, 저희 아들 입히라고 상자에 넣어 주셨던 거 정말 감사했어요.
아마 터미널 쓰레기통에 잘 있을 겁니다. 신여사님의 미소 띤 말에 사모님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신여사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 앉은 은서의 아버지 역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은서와 신여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고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신여사님은 통쾌한 기분을 느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없는 집구석하고 혼사 맺을 생각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비슷해야 사돈의 격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없이 산다고 괄시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 저도 싫어요. 은서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보면 뻔하지 않을까요? 아들아,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엄마 2번 말 안 한다. 신여사님은 미소를 띠며 말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신여사님의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의 뒤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사돈 자기야. 아,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자기야! 신여사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군. 뭘 해서 재산을 말아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잘 살던 집이 저렇게 망해버렸구나. 신여사님은 자신이 열심히 일에 성공하는 동안 부자였던 그 집이 몰락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끼며 신기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생과 성공이 뿌듯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상견례가 파토난 후에도 그 끈질긴 모녀는 계속 신여사님의 아들에게 전화해서 매달리고 신여사님에게도 연락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여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자 사모님은 문자로 그때 옷을 그렇게 준 것은 새 옷과 헷갈린 것이고 신여사님이 오해한 것이라는 둥 지나간 추억도 이야기할 겸 차 한 잔 같이 하고 싶다는 둥 말도 안 되게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릴 테니 나와 달라는 둥 선 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신여사님은 당연히 기다리든 말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모님의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아들로부터 듣자니 사모님의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바람을 피웠고 상대 여자가 재산을 빼돌려 도망가는 바람에 집안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때문에 그 지경이 되었어도 사모님은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남편이 경비원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은서 아가씨도 대학에 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였지만 좋은 옷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꾸미는 걸 좋아해 남자친구인 신여사님의 아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신여사님의 아들은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는 형편이 안타까워 몇 번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초대한 이후로 결혼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일찍 낳고 싶다느니 군대를 기다릴 수 있으니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둥 그런 식으로 아들을 홀려 결혼까지 밀어붙이려 했던 것입니다. 신여사님은 아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드러나는 법이야. 그런 속물적인 것을 최고로 하는 아가씨와 결혼하면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 거야. 그러니 현명하게 잘 정리하렴. 신여사님은 그 상견례 이야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미자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통쾌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